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2부에서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3부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자,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400억대 횡령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전이죠. 예.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문 불러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귀가를 했다는데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거는 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일선 검찰 대표는 중앙지검 100명의 통역위원이 위촉되고 있고 10명이 일본어로 통역했다. 그러니까 두 개 언어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하고요. 이 신분 전 부회장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 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주 예. 부회장 같은 경우는 몰랐다. 예.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알았지만 몰랐다. 이거는 이제 신동빈 회장이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결국 신동빈 회장도 횡령에 가담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난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불거진 국부 유출 논란이라든지 비자금 조상이라든지 탈세,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 역시 비리로 캐물었다고 하고요. 이 역시 신동빈 회장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전기요금이 이제 좀 한시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번 폭염 때문에 농산물이 이게 엄청나게 뛴 모양이네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뛰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죠 말인데요. 예. 이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동월 대비 1% 상승했다는 겁니다. 특히 8월에 폭염 때문에 배추, 풋고추, 시금치, 마늘, 쇠고기 상승폭이 컸다고 하고요. 신선식품 역시 이 2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8월 달에 반등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물가협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6개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이나 견과 나물 등 2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7.4% 오른 21만 6,05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이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월드컵 대표팀 어제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이겼는데 이게 3대0으로 앞서다가 순식간에 2골 내줬어요. 예? 예. 아마 이 경기 보셨던 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슈틸리케 대표팀이 어제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1차전 이 중국전을 3대2로 이겼거든요. 근데 예상했던 대회였습니다. 이 중국은 수비수 5명 배치하면서 이 수비 중심, 이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갔고요. 우리 대표팀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면서 그라운드를 지배를 했습니다. 이 첫 골 전반 21분에 나왔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이 지동훈 선수의 헤딩으로 연결됐는데 이 중국 수비수 몸에 맞고 골로 연결됐고요. 후반 18분 이총영 선수, 후반 21분 구자철 선수의 골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3대0으로 이겼다. 골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드는 순간에 이 대표팀이 수비에서 집중력 잃고서 후반 29분, 32분 불과 3분 사이에 2골이나 내주면서 3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수비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3분 사이에 2골이나 내줬어요, 이거? 예, 이 수비에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였습니다. 예. 2골을 내줘서가 아니라 우리 수비 진영에서 이 수비수들의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패스미스로 이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서는 위기 상황까지 있었고요. 이 중국이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실점을 더 안 했지 이 강팀이었다면 골을 그냥 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 운영에서의 이 고질적인 문제점도 다시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기고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노리고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냥 긴장감이 그냥 풀어진 채로 그냥 의미 없이 공을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주고 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의 대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어제 이 눈에 좀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왜 빨간색 티셔츠 나눠줬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제. 예? 예, 그것도 다음번에 조금 더 좀 좋은 걸로. 농담입니다.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까 된 거고. 9월 시리아하고 2차전이 있죠. 근데 경기 장소가 말레이시아라고 그러네요. 이게 9월 6일에 시리아하고 2차전이 있거든요. 예. 원래는 시리아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시리아가 이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레바논 베이루트로 경기 장소가 결정이 됐는데 이 베이루트도 치안이 불안해서 경기를 열 수 없게 됐고요. 이 시리아가 다른 국가하고 이 경기 개최를 협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이 나서서 이 급하게 마카오를 경기 장소를 구한 겁니다. 이번에는 또 이 마카오하고 시리아가 비용 문제 때문에 경기를 개최할 수 없게 돼서 급하게 다시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파로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게 됐거든요. 곡절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 세렘반이 이 칼라룸푸에서 이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인데 오늘이 9월 2일이고 내일 대표팀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거든요.
축구협회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서부터 레바논 베이루트 숙박에다가 항공권 예약했다가 마카오 다시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급하게 또 이 세련반 예약을 다시 하는 이런 소동을 겪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축구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김도훈 감독을 경질했는데, 김도훈 감독, 하지만 어려운 팀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주 팀을 잘 이끌어온 그런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제 김도훈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예. 이유는 성적 부진이거든요. 예. 인천이 현재 이 K리그 클래식 꼴찌니까 이 성적이 부진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인천 구단에 그러면 이 구단 경영하고 선수단 지원은 꼴찌보다 더 못하지 않냐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방만 부실 경영에다가 이 선수들의 임금 체불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9명을 내보냈는데 단 1명도 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해임하는 게 정상인지 좀 묻고 싶거든요.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사실상 부도가 난 인천이라는 팀을 이끌고서 8위를 기록하면서 1부 리그에서 살아남았고요. 예. FA컵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팀 형편 감안하면 오히려 선전한 건데 인천구도 얘기했거든요. 이 선수단 경기력 향상하고 침체된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김도훈 감독 결별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분위기 쇄신하려면 저는 이 구단 경영에 책임지는 분들이 이분들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김도훈 감독 해임은 경영진의 책임 전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자, 어제 우병우 수석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사 발언으로 정치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면 보이콧까지 지금 선언한 상황이죠. 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잠깐 들어봤는데 이번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어제 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정세균 의장께서, 좀 과욕을 부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직 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정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야당 부대변인 정도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섭섭하고요. 앞으로 험난한 국회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문제를 삼는 겁니까? 아니면 우병우 수석 문제 때문입니까? 전반적으로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마치 지침을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우리 의장께서 이런 태도로 국회의장은 이제 의장이 되면은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하는 건데 참으로 아쉽다. 그리고 이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가서는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홍문정 의원께서는 외통위원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 이게 이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워딩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내부의 소통이 없었다. 국론이 분열돼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얘기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외통위원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외통에서도 여러 번 달았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외무부 장관이나 또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번 야당과 물밑 접촉도 하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사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사드 문제가
지금 그 중국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초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고요. 하여간 그 지금 이제 내년엔 지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대선 전초전으로 지금 서로가 특히 그 정세균 의장께서 야당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런 걱정마저 듭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본인이 대권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정현 대표도 대권 중증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 뭐 정치하는 분이 뭐 국회의장 하면은 전부 다 대권병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자가 별로 없고 지금 뭔가 그 좀 주자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도 그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의장이 된 이 마당에 뭘 주자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아니,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모양인데요. 네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국회의장 의무 중에 정책적 중립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야당 대표 하실 때 2008년, 2011년 이럴 때 보면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의장실에 찾아가 항의하고 의장실 점거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본인 스스로 다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본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중립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의장 개인으로선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으로 중립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도 아닌 것을 의장 단상에서 마치 전 국민들이 뭐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또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걱정스럽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회라는 데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정세균 의장께서 야당 출신이라는 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의장은 어떤 의장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의장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추경하기로 다 해놓고선 의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야가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주고 20대 국회는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사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장께서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금 새누리당은 윤리위에 제소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에 제소 이게 아마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거는요. 네. 근데 어쨌든 제소도 하고 그죠? 사퇴 결의안은 과거에도 있었죠. 네네. 사퇴 결의안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을 하고 지금 이러는데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거는 그냥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그러니까 관례였지 이게 무슨 법제화된 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당한다라는 것은 어느 양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장께서는 아주 공정하게
여의도를 진행한다, 국회를 진행한다. 예. 그런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뭐, 형법 못지않게 불문법이라는 것이 있고,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고, 70년 우리 의회 역사상 가장 편향된 그런 의정 발언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여당 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정세균 의장에서 정말 우리 귀에서 주셔야 되는 그런. 지금 약간 전화 상태가 안 좋은데요. 네. 지금 국회 보이콧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어저께 12시까지 계속 의총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의원들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추경은 지금 국민들께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게 빨리 추경이 됨으로 해서 민생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세균 의장이 저렇게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야당이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가 걱정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의장께서 누가 봐도 명백한 야당 편들기 그런 발언이셨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리고 국회를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빨리 추경 통과시키고 민생 또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참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입니다. 혹시 자원순환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70%나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서 잘 버려도 재활용 효과를 볼 수가 있죠.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원순환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8시 33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출근길이라 한결 마음이 나으실 텐데요.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많은 모습입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여파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이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부터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아직은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국민대 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는 30km 미만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하워구 램프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는 20km 안짝인데요.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 아직은 상계권 일대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코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에 선출됐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23명의 후보 중에 당당히 2위로 선출됐죠. 오늘 이 시간 직접 전화 연결해서 IOC 위원으로서의 포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참 어려운 거 되셨는데 IOC 선수위원 돼야겠다. 언제 마음 먹으셨어요? 전 사실 현역 선수 생활하면서도 이런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요. 저님 또 문대성 위원이 준비하시는 걸 보고 또 그 선수로서 또 다른 커리어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요. 또 이제 2011년도에 그 피스앤 스포츠컵이라고 북한 선수와 같이 복식조를 해서 이제 대회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금 스포츠의 힘을 느끼게 됐고. 또 최근에 제가 여자 선수들 지도를 하면서 선수들 그 카운슬링을 해주면서 어떤 그런 한계점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단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죠? 잘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영어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우리 저 유승민 위원께서 헷갈리는 유승민 의원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탁구 국회의원들끼리 탁구 이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 뭐냐면 유승민이 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막 너무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여야가 이제 이 탁구를 통해서 화합을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유승민 위원이 우리 탁구단에 이 코치를 해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그 탁구 그 동아리에 들어간 거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도 인기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탁구가 굉장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여러 이제 동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도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유승민 의원님 덕에 항상 검색어도 많이 1등을 올랐었고 이게 굉장히 지금이야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또 유승민 코치 유승민 위원 덕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거 IOC 선수위원은 어떻게 뽑아요? 일단은 이제 선수위원은 임기가 8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 위원하고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선수분과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출전한 전체 선수들이
투표를 해서 상위 4명, 23명 중에 이번에 4명을 뽑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 숙소 앞에 이렇게 쭉 서 계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선수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선수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예. 이제 거기 선거 룰이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아마 선수들이 우리 유승민 위원 잘 모르는 선수들은 그죠? 네. 예?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 문대성 그 전 위원이죠. 네. 이 태권도복 입고 선거운동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탁구채 들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 유승민 위원께서는?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색다른 선거 운동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은 어떤 자기 종목을 대표하는 유니폼을 입으면 안 되고요. 아,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이제 그때에 비해서 룰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는 선거 장소도 이제 좀 제한적인 곳이 많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사실 50%가 채 안 됐어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특정 종목을 상징하는 옷을 입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죠. 왜냐하면 아니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말이에요. 예? 내가 이거 IOC 위원회 출마를 해야지 그리고 종목을 상징하는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문대성 의원이 그렇게 태권도복 입고 한 이후에 아마 그런 룰들이 강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IOC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제가 18일날 결과 발표 나서요. 21일날 IOC 총회에서 다시 그 IOC 멤버들이 투표를 해서 인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1일 아침 총회에서 결정이 돼서요. 21일부터 이제 총회 참석하고 IOC 선수위원회 그 회의하고 또 폐막식 참가하면서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한데 월급 받으세요? 저는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월급은 없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회의나 이런 거 참석할 때 이제 그런 경비 같은 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 IOC 위원이 어떤 호텔에 딱 묵으면 거기 우리나라 국기하고 IOC 국기도 이렇게 개양하고 그런다며요. 네네네. 그렇죠. 그건 월급 이상 가는 얘기죠. 예. 그리고 IOC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그 IOC 위원회 그런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한데요. 사실 IOC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올림픽 개최지 선정 수라든가 1년에 한 3-4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국제 스포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결정을 하는 기구이긴 한데 또 저희 선수위원회는 그런 또 총회와 다르게 또 선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11월 4일날 첫 회의가 있어서 오리엔테이션 겸 첫 회의가 있어서 스위스에 가야 되는데요. 처음 IOC 회의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연재를 받았고요. 또 가까이는 9월 달에도 화상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바에바 선수도 지금 IOC 들어갔죠. 그죠? 네. 입사 동기시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4명이 동기라서요. 예. 자,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저도 이제 IOC 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11월 달에 또 첫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바로 평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전 세계의 눈이 평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IOC 위원으로서 또 어떤 조그만한 역할이 있다면 좀 그 기여를 평창 성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 선수들이 저를 뽑아준 거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운동 이제 커리어 이후에도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활발히 해주시고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을 확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최광희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흥행선전을 하고 있는 덕혜옹주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네. 이게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달 3일에 개봉했는데요. 지금 벌써 한 달째 흥행 순항 중입니다. 어제까지 540만 명의 관객이 봤어요. 그 정도면 뭐 흥행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영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여기 영화 덕혜옹주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영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좀 미화된 게 아니냐. 황실의 마지막 그 자손으로서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적인 요소를 위해서 실존 인물의 그 사실 팩트가 좀 왜곡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이 그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간 건 맞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독립운동적인 그런 일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박해일 씨가 연기한 인물이 그 독립운동가로 나오는데 그 일본군으로 위장해서 그 덕혜옹주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망명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영친왕도 역시 그 고종의 아들이죠. 그 영친왕도 역시 그 일본에 가 있었는데 둘을 같이 함께 상해로 이제 망명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이게 사실 그 영화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허진호 감독이 집어넣은 영화적인 상상력이에요. 근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글 학교를 세웠다거나 조선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뭐 이런 적은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그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 영화를 보고 덕혜옹주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대한제국이 사실 국권을 일본에 내줬죠. 그 자신들 왕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황실의 그 안온함은 이제 보장받은 상태에서 백성들을 볼모로 국권을 내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이제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창작의 영역과 이게 역사, 이게 창작이니까 허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영화가 대중문화가 사람한테 큰 영향,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또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허구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9월 들어서 극장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이번 주에는 잔잔한 영화들이 개봉을 한다고 그러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다음 주군요.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기선제압을 위해서 이제 기대작들이 다음 주에 미리 개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약간 좀 공백 상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대작이 없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지금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터널이 이번 주에도 뭐 비록 관객 수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흥행 1위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약간 살짝 뭐랄까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잔잔하면서도 뭔가 굵직한 그 내용을 의미심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합니다. 흥미로운 SF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퀄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퀄스. 그 원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좀비 역할로 미남 훈남 좀비 역할로 나왔던 니콜라스 홀트. 예전에 어바웃 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슈그랜트하고 같이 나왔던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크리스틴 스튜어트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설정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감정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감정을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쁨, 슬픔, 분노, 뭐 행복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사이코패스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이 결국 사회 악이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감정 컨트롤을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SOS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그 SOS 증후군에 걸리면 감정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SOS 증후군에 걸리면은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가 되면은 일단 약물 치료를 받고요. 약물 치료라는 게 이제 감정 기복을 없애는 거죠. 2단계가 되면은 이제 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감호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콜라스 홀트가 맡은 주인공 사일러스가 그 SOS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같은 회사의 직원인 니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역을 맡았는데 니아 역시 똑같이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숨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히든 뭐 하이더라고 여기도 영화 속에서는 하이더 숨겨진 감염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니아는 이제 당국에 자기가 그거 SOS에 걸렸다고 통보를 안 하고 몰래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죠. 그래서 사일러스가 니아한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니아 역시 사일러스에게 그런 감정에 휘말리게 되죠. 근데 위험한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도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속에서 이게 감정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메시지를 상당히 흥미로운 SF적 설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이퀄스입니다. 이 영화 얘기하니까 더 기버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더 기버도 좀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기버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모두 없앤 거예요. 기억도 없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도 감정을 통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둘이 좋아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고, 하여간 그 미래가 우울한 게 좀 미래를 밝게 하는 영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나탈리 포트만이요. 레오나 마틸다 역으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나이 먹어서 시간이 빨리 가서 그래요. 벌써 감독까지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블랙스완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던 그런 배우죠. 근데 사실 나탈리 포트만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재원입니다. 아, 그래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근데 나탈리 포트만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유태인이군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로 성장하게 됐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워낙 똑똑한 배우라 그런지 이제 본인이 연출 욕심까지 내서 이번에 감독과 주연을 겸한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바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한 여성이 겪게 되는 파니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겪게 되는 어떤 종류의 그 실존적인 고뇌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막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건국 승인이 안 나서 그냥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분쟁도 있고 서로 막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와중에 유엔에서 결국 나중에 그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을 겪은 그 파니아라는 여성이 전쟁 후유증으로 굉장히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또 똑똑해요. 영민하고. 그래서 아모스를 누구보다 아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워낙 그 예민하게 구니까 그 뭐 아내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아모스는 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인 아모스의 시선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 건국 과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격랑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그 고뇌와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함께 들을 영화 음악 어떤 겁니까? 예, 앞서서 그 니콜라스 홀트 이퀄스의 배우 말씀드렸잖아요. 어바웃 보이 아역 배우 시절에 나왔던 영화에서 흐른 곡입니다. 매드리 드럼 보이가 불렀던 Something to Talk About입니다. Something to Talk About 함께 들으면서 자 최강희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세 아침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